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11화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공동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고향 맡은 이 교수입니다. 신약의 우 박사입니다. 네, 잘해봅시다. 네, 우리 동네 성수학당 아직도 링크로만 보고 듣고 계시는 분 있죠.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지는 않은데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네 성수학당이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남의 동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학적인 우위만이 아니라 수적 우위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듣고 감동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힘이 더욱 많이 퍼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아요.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학썰. 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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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샛별님. 네, 다 한다. 구미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미구미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 이제 다 알아보시네요. 우리가 벌써 네, 그런 사이가 당연하죠. 됐죠? 벌써.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영화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네. 주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변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아니 본인 느낌 어떠셨어요? 목사님 느낌? 제가 들으니까 네. 굉장히 제가 우리 동네 성사학당에 그 웃음을 담당했던 것 같은 웃었던 그 말씀이 웃깁니다. 그 말씀이 웃깁니다.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개그 담당 꾸미님. 네.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예고했던 영화가 뭐였죠? 오늘은 김지훈 감독의 영화 밀정을 좀 밀정.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김지훈 감독이면은 놈놈놈 만드신 감독이죠? 그렇죠. 예. 놈놈놈은 이상한 놈, 네네네. 뭐 그런 놈이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나쁜 놈. 그거. 그렇던데. 놈놈놈 시리즈는 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지훈 감독 영화가 반치광도 있고, 반치광. 그 다음에 달콤한 인생이라고 이병헌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 김영철 이 씨. 대사로 유명하죠. 네네. 김영철 씨한테. 이병헌 그렇죠. 배우를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송강호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 밀정 영화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송강호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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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너무 좋죠. 여자 조금 소개를 할까요? 여자 네네. 주인공은 없죠. 지금 얼굴을 안 보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 말을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영화 그냥 속에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애매해요. 아니 우리 샛별님이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꾸미님 영화 소개부터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밀정은 남의 사정을 은밀히 정탐하여 알아내는 자, 이런 뜻이 있죠. 그 서구적인 단어인 스파이나 첩자 네. 이런 단어가 생기기 전에 예. 그 일제 강점기 때 이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제 경찰이 독립운동 세력의 내부에 끊임없이 이렇게 밀정을 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념과 체제의 대립인 지금 이제 냉전 시대보다 더 짙은 그늘이 나라를 잃은 같은 민족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제가 그 김지훈 감독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김지훈 감독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 우리 이영재 목사님 또 우진성 박사님 마찬가지로 네. 다 하시는 거 보니까 교수도 공포, 하고 공부도 하고 코미디, 네. 누아르, 네. 웨스턴 모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영화 감독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이 김지훈 감독이죠. 그 조용한 가족이라고 1998년 코믹 잔혹극, 그러니까 코미디하고 잔혹극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네. 요것으로 이제 제 데뷔를 했었고
반치광을 통해 가지고 코미디 자체의 미학을 창출했던 감독입니다. 네. 그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장화홍련전이라고. 예, 알아요. 장화홍련.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호러 영화의 정수를 보여줬던 감독이 바로 김지훈 감독이죠. 대단한 네. 분이시구나. 또 달콤한 인생이라고 아마 너무나 유명한데 이병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예. 그 마지막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누아르 죽일 때 장면이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영철 그때 이제 조직의 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4달러. 그거죠. 네, 4달러. 성대묘사는 지금 안 됩니다. 아니, 그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건 아니죠? 성대묘사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이 그 예, 장르 뒤섞기의 천재네요. 그렇죠. 모든 장르를 다 섭렵했던 감독. 그래서 그 달콤한 인생은 누아르인데, 누아르는 불어로는 그 검은색을 뜻합니다. 네. 범죄와 폭력을 다루는 영화를 이제 누아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밀정에 보면은 검은색 배경과 또 이 빛의 명암이 많이 사용돼요. 화가 중에도 있을 텐데, 우리 구미정 박사님. 그죠? 렘브란트. 그 끼아로스 방심 왜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그 명암을 잘 활용하는 까라바조부터 렘브란트까지 다 그런 분들이죠. 예. 야, 그렇죠. 그냥 네. 탁 찌르면 바로 나오는구만.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 구미. 영화가 그래요. 영화 장면에 보면 검은색 배경, 그 다음에 빛의 명암, 그 다음에 검은색 옷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송강호가 맡았던 이제 이정출의 옷이라든지 수염이라든지 그 극단적인 색하고 명암으로 아주 거친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집중도를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누아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그 유명한 누아르는 뭐가 있냐면은 홍콩 누아르 있죠. 네. 저도 지금 홍콩 영화 그 성룡 영화를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 홍콩의 범죄 조직 영화를 홍콩 누아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홍콩 사회의 불안한 모습, 우울한 모습, 거기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무협급, 요게 이제 홍콩 누아르인데, 네. 아마 양 목사님 또 아실 텐데, 오삼 감독의 그 주윤발 주연의 영웅본색. 아,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영웅봉색은 있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래요? 저도 네. 아시는구나. 색깔림을 무시하지 선글라스를 마시고. 끼고 성냥개비 입에 물고 있었던 네. 거. 예. 그죠? 가발이 그 다음에 천장지구라고 네. 진목순 감독의 영화인데 유도카가 나와서 청 자켓을 입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50cc 스쿠터를 타고 짜장면 배달할 때 철가방 또 폼나게 타던 시절이 바로 이제 이 홍콩 누아르가 떴던 시대이죠. 중경상님이라는 영화도 확실히 있어요. 웃음을 담당하는 우리 꾸미님 맞습니다. PD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옆에서 지금. 그 중경상님 영화는 그 노래로 유명한데 캘리포니아 드림. 네, 캘리포니아. 그죠. 노래는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정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야, PD 줄줄 이야기했던 줄이시구나. 그 장국영 네. 그 팬들에게는 거의 성경과 같은 영화고 네. 이런 영화들이 이제 홍콩 누아르였는데 네. 중국이 반환이 됐잖아요, 홍콩이. 네. 그래서 반환된 지 한 22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 이렇게 홍콩을 보니까 여전히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다. 네.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산혁명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얘기가 곁길로 이렇게 세버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이제 한국적 웨스턴 무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웨스턴 무비는 서부 영화니까. 네. 그래서 김지훈 감독의 이 웨스턴 무비는 이제 김치 웨스턴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치요? 김치 웨스턴. 봉준호 감독이 그 비와 굴이라는 로즈버드를 통해 가지고 항상 비굴한 한국인의 조상을 보여줍니다. 비와 굴? 이 굉장한 유머 코드인데 지금 안 웃으시면 안 지금 되는데. 우리가 설마 꾸미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태의연한 나 소리 비는 하늘에 소리 내리는 뻔했어요. 굴은 이제 터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항상 비하고 굴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비와 굴이라는 로즈보드로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를 해석하는데 결국은 이제 비굴한 한국인의 조상을 이렇게 그려주죠. 근데 이제 김지훈 감독은 영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극 중에 주인공이 어떤 반환점을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달콤한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병헌이죠. 네. 네. 그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선우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보스가 김영철인데 이 김영철의 젊은 애인을 감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랑을 꿈꾸게 된 거죠.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되죠.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눈치챈 이제 보스가 김영철이 네. 응징을 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제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우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복수를 하죠. 네. 이때 그때 이제 이 꿈이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인생에서는 로즈버드가 아닌가 네. 반환점이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이병헌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오늘 소개할 영화 밀정도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 그 이정출, 송강호가 이제 맡았는데 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입니다. 무장 독립 운동 단체인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이 특명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의열단의 중간 리더인 김우진 공유가 맡았는데요. 거기에 접근을 하고 또 두 사람은 서로 속내를 감춘 채 이제 서로 이제 밀정을 수행하고 뭐 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의열 단원인 김장호, 이제 박희순 이분이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네. 부족한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금 불상을 가지고 이 부잣집 대감을 찾아갑니다. 군자금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밀고를 해가지고 일본 경찰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총을 이렇게 맞게 되죠. 발에 총을 맞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숨어 들어간 창고 앞에 그 이제 김장옥하고 이정출이 만나는 거죠. 그때 이제 김장옥이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이제 엄지발가락이 툭 떨어져 나가요. 총이 맞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이제 툭 떨어져 나갔고 나중에 이제 김장옥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이제 자살하고 네. 근데 이정출이 옛날에는 이제 아마 친구인 것 같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친일파의 길로 갔었고 또 한 명은 이제 독립운동가의 길을 갔었고 네. 근데 이정출이 이제 그 발가락을 줍습니다. 참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근데 여기 지금 의열단이 나오는데 의열단은 잘 아시죠? 네. 예. 최근에 이제 김원봉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그 의열단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네. 원래 그 만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13명이 시작된 의열단인데요.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의로운 일을 열렬히 추진하는 사람들. 참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네. 전에 우리 우진성 박사님이 뭐 코너 이름을 정해달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 네, 코너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했습니다. 뭐예요? 의열단이 아니고 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설명을 좀 그러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제 대가리가 아니고 네네. 줄인 겁니다. 꾸미님의 학설 코너 이름이 대가리입니까? 그렇죠. 대가리. 대가리인데 네. 대중문화 가비압게 리뷰하기. 뭐라고? 네, 대중문화. 가비압게. 가볍게. 가볍게는 좀 무겁게 들려요. 가비압게. 가볍게. 대중문화 가비압게 가비압게 리뷰하기. 리뷰하기. 그리고 앞자를 따면은 이제 그 대가리가 대가리. 대가리. 나 좀 수준을 우리가 네. 제가 이 성사학당 수준을 너무 확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꾸미님의 대가리가 생각났어요. 제 대가리가 조금 크긴 큽니다. 주여. 좀 계속 영화 얘기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방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외교 독립이 우선이다라든가 네. 아니면 실력 양성이 우선이라든가 이승만 외교 독립론, 안창호 선생님의 실력 양성론. 개몽. 그러면은 이제 의열단 같은 경우는 무장 투쟁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김원봉 중심으로 의열단, 뭐 단재 신채원 선생님이라든가, 예 박용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열단이라고 그쪽 계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가볍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그래서- 가벼운 걸 맡았고 아니, 우리 의로운 우미정 일을- 교수님은 무거운 걸 맡고. 의열단 설명하시다가 의로운 일을 열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그렇죠. 얘기 하다가 대가리가 생각나셔서 네.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의열단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개 정도의 이제 그 3.1 운동 이후에
이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네. 야 단순한 만세 운동으로 안 된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은 게 우리 구미정 교수님 이야기한 거고 거기 보면 이제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은 민족 개조론으로 완전 이제 정반대로 가긴 하죠. 의열단이 뭐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 뭐 국적을 초월한 구성원이 됩니다. 밀정에도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 밀정의 구성원으로 의열단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그 단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김원봉이었고 영화에는 정채산이라는 인물로 이병헌이 그 역할을 해요. 아 진짜 예. 너무 멋있어. 그래서 감탄이 그 당시에 절로 나왔어 지금. 근데 잠깐 나오잖아 이병헌. 잠깐 카리스마 짱이죠. 잠깐 나왔는데도 예. 아주 존재감. 아 그럼요. 그렇죠. 신스틸러죠. 근데 이 당시에 그 김원봉의 나이가 23살이라 그러네요. 오, 그- 젊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재 신초가 이제 활동 지침을 내렸고 예. 100번 김구 선생님이 이제 고문이었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단원 중에 한 명인 김상옥이 있습니다. 김상옥 실존 인물이에요. 네. 영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옥으로 나오죠. 네. 발가락 잘린. 음. 그래서 이 김상옥이 실제로 종로 경찰서를 폭발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종로 경찰서는 그 항일 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으로 유명했던 일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아. 그걸 이제 김상옥이 폭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전투 중에 이 동상 때문에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엄지 발가락이 이제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투 중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시신에 11개의 총알 구멍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엄지 발가락을 가지고 아마 이제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는 영화 밀정은 그 1923년에 실제로 있었던 황옥이라는 그 일본 경찰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을 이제 밀정의 토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밀정 영화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 네. 의열단이 그 상하이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경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이제 종로 경찰서를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예. 김우진 공유가 맡았던 김우진이 운반 책임을 맡았고 동료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친일 경찰 이정출과 친해져서 도움을 이렇게 받습니다. 네. 또 이제 이정출은 상부의 명령으로 의열단을 책출하려고 이제 김우진과 친해지고 이제 밀고 당기는 장면이 이제 계속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우진이 의열단 단장인 정채산에게 그 이정출을 소개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정출이 그 경성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의열단을 계획을 돕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역사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채산의 말도 있었겠지만 저는 영화적으로 보면 그 발가락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그 실패를 합니다. 의열단 안에 밀정이 있어서 이제 단원들이 붙잡히고 죽고 고문을 당하죠. 이정출도 이제 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제 경찰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네.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던 김우진이 결국 이제 혀를 깨고 벙어리가 되죠. 자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의열단원들의 재판이 있던 날에 이정출이 재판정에서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작전이 있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형무소에 풀려나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정출이 그 숨겨둔 폭탄을 들고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으로 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립니다. 그 다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장면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데 영화의 처음에 김장옥이 독립자금을 받으러 간 부잣집 대감을 찾아가요. 이 송강호가. 그리고 김장옥의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니놈이 밀정이다 하면서 총을 쏘고 이제 돈을 들고 나와서 의열단원들에게 전하고 남은 폭탄도 이렇게 같이 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원들이 폭탄을 들고 조선총독부를 향하며 이제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뭐 영화 내용은 이제 이런데 로즈버드가 저는 이제 발가락이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발가락은 김장옥과의 이제 우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혹은 친일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발가락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영화의 처음에 주셔서 네. 영화의 마지막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영화 배우가 그 발가락을 품고 있었지는 않았고 네. 영화적으로 아마 계속 품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김지훈 감독의 반환점의 상징이
바로 이 발가락이 아닌가 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정출에게 자리 잡은 네. 김장옥의 흔적. 발가락. 그리고 전에 우리 그 샛별님이 영화 제목을 바꾸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꾸미님만의 영화 제목으로 좀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밀정은 제가 볼 때 예. 발가락이라는 흔적. 발가락이라는 발가락이라는 흔적. 좀 너무 유치한 것 같긴 해요. 발가락 하면 옆에서 PD님이 너무 재미없는 영화 제목이래요. 발가락은 발가락이 닮았는데 발가락의 흔적. 영화 제목은 재미없어도 저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PD님. 아니 그러면 예. 발가락을 지금 제가 전체 듣기에는 발가락과 그 반환점 이 네. 두 가지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발가락이라는 흔적보다 네. 발가락과 반환점. 발가락과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꾸미님 너무 귀가 금방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네. 그 발가락이라는 흔적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그 18절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우리 우진성 박사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스티그마, 네. 그죠? 네. 그래서 흔적이 스티그마가 그 당시에 한 3가지 정도로 사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노예들이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화인으로 찍어서 예. 이렇게 흔적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그 자기 사령관의 흔적을 이마에 이렇게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령관의 명령에 내가 절대 복종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하게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도망갈 때 로마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면 그 신전 안에서 신전의 흔적을 이마에 받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 뭐 이 구약에 보면 이제 도피성 제도하고 비슷한데 네네. 요 3가지 흔적이 있는데 그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고 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고 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장옥의 발가락이 네. 이정출에게 흔적이 됐다. 소유물을 넘어서 네. 그 김장옥의 항일 운동의 어떤 그 명령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지켜주었지 않았나. 아 그렇게. 그래서 발가락이라는 흔적 스티그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지난번에 박하사탕으로 그 로즈버드를 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우리가 손이라 그러면은 어디에다 손을 담근다, 손을 뺀다, 뭐 그렇죠. 손을 씻는다 네. 이런 네. 표현 하듯이 그런 의미라면은 발이라고 하는 건 족적. 네. 그러니까 역사의 족적. 족적. 예,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 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요. 예. 그렇죠. 족적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력이야 이력. 네. 이력. 신발이 흘러온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그걸 통해서 친일 경찰이 독립군으로 변화가는 과정을 예, 쭉 그린 거 예. 아주 좋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아이고 좋네요. 네, 날마다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흔적이 모두 다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화를 다시 들어보면서 아,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잘 있나? 혹시 먼지로 다른 걸로 뒤덮여 있지는 않나? 보면서 좀 갈고 닦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네. 수고하고 끝낼까요? 그 김원봉이 나왔기 때문에 예. 김원봉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지금 뭐 김원봉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영화로 김원봉을 이야기하자면 예. 이병헌이 멋있었다. 그렇죠. 저는 다 그 공감하고. 네.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김원봉이 그 노독술인테 그 굉장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김원봉이 하는 말이 있는데 조국 해방을 위해서 중국에서 내가 일본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겪지 못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경찰에게 수갑 차단이 하면서 개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영화에다가 뭐 그런 게 시절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이병헌이 아마 그 말을 좀 해줬으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김원봉에 대한 논쟁들이 조금 그렇죠. 네.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예. 그런 예. 아쉬움을 담고 오늘 예, 발가락으로 주제로 한 우리 꾸미님의 영화에서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구약발제 이교수 모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주제하고 본문 말씀해 주실까요?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하겠습니다. 네. 6장입니다. 6장. 6장. 6장은 여리고 도성이 막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제는 여리고 도성. 그리고 무너뜨리는 오늘 이야기. 성경을 함께 읽을 본문은 16절에서 19절까지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엘리야 네. 이야기는 다 이제 아니 엘리야 얘기를 계속하면 머리 계속 지날 것 같아 갖고 다음에 또 이번에 거룩한 전쟁하고 다음에 또 관련된 엘리야 전쟁기를 또 맞습니다. 엘리사 전쟁기를 다루고 그 거룩한 전쟁에 대한 것은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주제로 알고 이 주제 끝난 다음에는 다시 엘리사 전쟁기로 엘리사에 넘어간다고요? 또 거룩한 전쟁기가 거룩한 있어요. 전쟁. 그걸로 또 가서 네. 한번 들다보고 네. 이렇게 16절부터 19절까지. 19절까지 제가 네. 읽겠습니다. 네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네. 주제가 있어요. 네, 네. 학자 중에 폰라트라는 학자가 또 이걸 다루긴 했는데 되게 미진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보시기에. 사실은 이게 평화 운동의 핵심이에요. 어. 성경의 평화 사상은 퍼시피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 무조건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는 평화 정의 이런 없는 거는 평화는 아니라 성경적이지 그렇죠. 않다. 예. 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진멸시키시는 전쟁을 하세요. 네. 그 전쟁을 하는데 족 신화적인 언어처럼 들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전쟁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신화가 이야기하는 신들의 전쟁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 세팅 속에서 현실적인 내용, 현실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주제가 네. 하나의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 오늘 여기 여리고성 이거는 헷갈려서 그런데 예. 지금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신화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죠. 네. 신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신화는 아니다. 고대 신화의 시대에 편만한 파퓰러한 그 신화들을 재료를 민중들이 다 익숙해 있으니까 독자들이 그걸 채용해 오되 네.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언어와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아니 그리고 나온 김에 그럼 질문하면 퍼시피즘이 네. 정의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면 그 개념 좀 잠깐 설명하고 평화 절대주의라고 하시죠. 평화 퍼시피즘. 절대주의. 네. 네. 팍스를 절대화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노동자도 좀 가만히 있어야지요. 돈 네. 조금 못 받아도 네. 평화를 위해서. 네. 아니 일단 쳐들어 오는데 네. 일단 좀 잠잠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많은 지난번에 평화를 한번 다룬 주제이긴 네, 하네요. 그 주제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거죠. 그래서 성경 즉 이사야서에 있는 평화도 퍼시피즘 아니다. 퍼시피즘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농업혁명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던 곳 여리고성입니다. 농업혁명은 터키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남아의 4000년, 2000년 세월을 거치면서 여리고성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농업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근데 뭐 굉장히 통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와 고뱅이라든가
또는 지금 태백웨클리 태페 그쪽 발굴지 논문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농업혁명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이 인문학계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고르돈이 말했던 막스주의적인 그런 농업혁명이 인식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가 생겨났다. 그게 아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 제일 먼저 생겨난 게 뭐야? 신전이 먼저 생겼다예요. 놀랍죠. 예. 신전의 제사장들이 신탁을 행하면서 거기에 사냥 수렵하던 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제의 행위를 하면서 동물을 잡고 여기는 이제 희생양 이론도 들어가게 되겠죠.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면서 먹고 가는 쓰레기에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미리 소복이 올라오고 막 보리가 나고 이런 걸 제사장들이 거기서 영주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드디어 재배법을 만들어서 대단히 토지를 개간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생산력 발달에 의한 문명이 네. 결과되어지거나 네. 생산력 발달에 의해서 계급이 분화된 게 아니라 아니다. 지배 계급이 먼저 있었고 그 지배 계급이 정주하면서 네. 나오는 생산력 오히려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금지가 그냥 본질이에요. 네. 신탁받는다, 오라클 받는다는 거짓말쟁이들이죠. 네.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네.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권력을 만들고 그들이 권력에서부터 모든 폭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요새도 우리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금하는 게 우상숭배, 신당, 점쟁이, 복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그것이 아주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도성입니다. 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이러한 도성들이 가나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10개도 넘습니다. 네. 딱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뭘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빙빙빙 돌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창이나 칼이나 뭐 공성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신화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건 사실 내용은 말씀으로 무너뜨린다는 신학의 표현이죠. 네. 예. 총과 칼과 대포와 폭탄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무너뜨린다. 이 말씀이라는 건 문자나 레터리즘이 아니고 네.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네, 그렇게 하나님의 알고. 뜻이라는 것이 사건을 일으키고 네.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운, 루아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자꾸 교훈을 주는 거고 네. 그렇게 살도록 드라이브해 가는 거죠. 아. 그래서 7바퀴 돌고 마지막 안식일 날 함성을 질렀다. 그죠? 그랬더니 성이 와라락 무너져 내렸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중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 온 식구는 살려놔야 돼. 네. 그 전에 봤지만 이 여자는 여호와를 알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창녀라고 번역했는데 세 번역. 제가 마사다 전투했던 그 순례지를 가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네. 라합의 방이 성벽 위에 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무슨 집이 있나. 성벽이 군사들이 지키는데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빨간 줄을 내리뜨리면 살려준다. 그 신호를 보낸다. 이랬는데 마사다 전투하는 그 성벽 위에 쫙 가보니까 방이 있어요. 그 성벽에. 그러니까 한국의 저 화성이나 이런 네, 데하고 그런 게 다른 아니더라. 거죠.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 휴게소 같아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물도 마시고 근무하다가 잠깐 와서 보고 또 근무 중 교대하면 와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장녀야. 그러니까 위안부예요, 위안부. 제가 봤을 때는 예, 장이 기생. 이 말씀은 이런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진멸 대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말씀 중에 이 한 부분이 오늘 18절에 또 19절에 라합과 식구는 다 살려주라. 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낸 그 정탐꾼을 제가 숨겨줬기 때문에 즉 저희 마음속에는 그 여리고 체제를 부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불평등한 폭력의 체제를 무너뜨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억압받는 특히나 여성의 몸으로 그걸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말씀과 조우하는 현상. 이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내용이군요. 그 내용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보통 것과는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전쟁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네. 그 하나.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전리품을 사취하면 안 돼요. 모든 전쟁은 영토를 빼앗고 노동력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전쟁의 목적입니다. 첫째 영토를 빼앗아서 사취하면 안 되는 그 전리품을 사취하면 안 돼. 물론 노예 노동력도 사취하면 안 돼. 그 모든 것은 나중에 가면 심지어 애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노동력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상에 물든 것을 건절하도록.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죠. 예, 그래서 세상의 이 악한 폭력 문화와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싸우되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신념을 갖고 싸우되 하나님이 정의를 부러짓고 그것이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는 모든 억압자들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럼 전쟁을 왜 해?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영혼의 전쟁이죠.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전쟁에 보이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14장에 그돌라오멜의 연맹군 그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5경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서 그다음에 물건을 훔쳤다가 아간과 그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베델 등등 아이성도 다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다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 전쟁 이야기도 이 이야기들의 배경 속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자료로 여호수아의 여리고도성을 제가 발제했습니다. 야, 일단은 박수. 이제 질문. 예.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해서 여리고가 이겼잖아요. 그럼 이긴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징이라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했어. 네. 이겼어. 네. 이긴 다음에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일어난 체제의 겁니까? 완전한 변화죠. 체제가 완전히 왕정 체제의 무효화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로 자꾸 대비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우리는 근대적 개념으로 자꾸 역사적 사실 그러면 고고학은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 BC 1200년경에 여리고도성이 함락된 흔적이 없어요. 네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디아스포라의 작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게 예, 전제를 그게 먼저 돼 말씀을 있습니다. 그 해주셔야. 지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네. 어렵다 그래도 영어 단어 2개 쓰는 건데 괜찮아요. 좀 끼어들면 나는 이 표현이 이게 사실은 이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토론할 때 썼던 표현인데 이 교수님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조금 말이 재미없을까봐.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나 이해하기 쉬워요. 얘기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디스크립션이고 하나는 프리스크립션이에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디스크립션은 묘사잖아요.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것. 지금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디스크립션이잖아요. 근데 프리스크립션은 약국에 가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조제. 그거는 뭐냐면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근데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방향과 이상을 얘기하는 게 프리스크립션이에요. 프리스크립션.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특별히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디스크립티브하냐 그 형용사로 디스크립션이냐 아니면 프리스크립션이냐 디스크립티브한 문서냐 프리스크립티브한 문서냐 이걸 한 번도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난 디스크립션으로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 나가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그때는 다 그렇게 야만적으로 했는 줄 알았지.
근데 요즘엔 그렇게 그걸 디스크립션으로 생각하는 건 옛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프리스크립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우리 토라 모세오경 토론할 그렇죠.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이 이렇게 역사서까지 그렇죠. 예, 확자돼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이게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면 아니죠. 안 된다는 얘기네. 예, 그죠? 요새 과학적으로 실정주의적 봐도. 역사관은 근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무너진 근대 예, 개념. 그렇습니다. 이 무너졌습니다. 예.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과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 듣는 적이니까 그게 픽션, 논픽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근데 구약에 존 판세테스 같은 학자는 캐롤라이나 유명한 구약 학자인데 그냥 단적으로 픽션이다 그래 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건 픽션이라면 허구처럼 그것도 들리니까. 근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평화 사상을 진술할 목적으로 그래서 교육용으로 작성하려고 쓰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픽션이나 논픽션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을 진술, 즉 프리스크립티브 하면서 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에요. 이걸 굳이 한글 단어로 프리스크립션을 번역하면 뭡니까? 디스크립티브는 굉장히 기술적이다, 서술적이다, 역사 서술적이다. 그리고. 프리스크립션은 교훈적이다. 뭐 교훈적이다. 이렇게 또 의역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다음 얘기하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작 시기가 다 뭐 저기 디아스포라 시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시기에 이런 이야기, 이런 교훈적 이야기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흩어져 사는 영토와 뭐 다른 어떤 것이 정체성을 형성해주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내는 정체성.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무너졌어요. 고종이 암살됐어요. 그리고 사대부들은 막 왕당파로 막 일어났어요. 의병운동이 일어나서 거기 종들은 따라 등달아 갔어요. 죽기 싫어 다 내뺐어요. 그다음에 또 뭐 새로운 민주운동이 민국 건설 운동이 그렇죠. 일어났어요. 공화정. 이것은 대단히 소수의 엘리트들만 아는 그런 국제 정세인데 이런 혼란기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명확히 가야 될 방향을 국가를 재건하면 안 된다. 네. 대한민국 재건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방방곡곡 세워갖고 네트워크 연맹체로 평등과 자유와 이게 에릭 프롬 얘기예요. 이게 에릭 프롬이 미래의 대안으로 모든 국가는 해체하고 작은 단위들로 마을 커뮤니티로 돼야 된다고 하는 프롬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게 이제 거룩한 전쟁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게스트로 왔다가 완전히 그냥 무슨 붙박이가 참 좋아요. 환영합니다. 소개를 안 해주시니까 본인이 본인이 짧게 직접. 아니 환영합니다. 구미구미 박사님 게스트로 오셨지만 이 구약 발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아니, 구약 그래서- 윤리 또 굉장히 막 좋은 아니, 강의로 네, 조금 딴 얘기인데 이번에 우리 구미구미 박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이 우동서당을 진행하는 우리 동네 이게 성경과 설교연구원의 스콜레에서 경기 스콜레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반응 보고 아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정말 해박. 진짜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박하죠. 진짜 해박한 거예요. 제가 많이 뇌물을 줬나봐요. 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그날 이해한 게 우리 몇 화에선가 이 교수님이 성서 문자주의 그다음에 성서주의를 다뤘어요. 나는 그 성서주의라는 게 딱 안 와닿았거든. 왜냐면 우리는 성경과 설교 연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주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이 인문학의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또 성경이 정말 그래요. 그 성경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지평이 넓어지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세상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맞습니다. 느낌. 자자자자 맞습니다. 확대시키지 말고. 아니가 좋았다 그런 네.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 책 자랑을 하나를 하면 제가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에서 라합을 소개를 했어요. 라합. 네, 같은 근데- 주제네. 네, 그랬는데 사실 라합이 그 이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사실 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라합을 소개하는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조나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메메춘에도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알 신전에 고용돼서 말하자면 귀족이나 제사장하고만 하는 고급 매춘부가 있다면 여기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위암소, 예, 뭐 맞죠. 무슨 군대. 뭐 여인수, 무슨 휴게소 이런 데서 포주한테 뜯겨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 계층의 여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난 거예요. 근데 저는 라합이 위대한 게 그런 상황에서도 패배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는데 라합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근데 이제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이집트 제국에서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파라오가 듣보잡인데 야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훼가 무슨 그렇게 노예들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 신이라고 하는 건 다 귀족과 왕족이어야지. 예. 지금 이런 건데 지금 라합은 그걸 들은 거죠. 이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하나님. 이 교수 말씀과 완전 일치되는 그렇죠. 거네요. 완전 예. 통하네요. 예. 둘이 통하신 그 전에 것 같아. 짠 적 없어요. 전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거죠. 노예들의 하나님과 그 라합의 연결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오. 그래서 라합이 네. 그걸 알아듣는 밝은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게 신기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또 인문학적으로 라합을 읽었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 집에 들어온 간첩을 숨겨주는 일은 매국노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족주의엔 반하는 일이잖아요. 국가보안법. 그럼요. 네. 그런 거죠. 국보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고지죄도 되고. 예,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신고하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라합을 제가 그 책을 쓰면서는 누구랑 비교했냐면 아나키스트 바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바결. 역사에 위대한 바결, 바결. 네, 문경 사람 바결. 근데 이제 바결이 천황 암살을 계획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그런데 우동 팔고 뭐 이렇게 뭐 오뎅 이랬던 그 서빙하던 일본 아가씨가 네. 바결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려는지. 그러니까 일본 아가씨가 가네코 후미코가 서빙하다가 조선 청년들이 모여서 조선말로 천황을 암살하고 폭탄은 어떻게 들여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밀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세가 필 텐데 얘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국가주의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세계 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나키스트 혹시? 네네. 예. 아니 본인. 저요? 예, 아나키스트. 저는 하나님 나라주의자죠. 달라요. 조금 달라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합을 보면 정말 뜻이라고 하는 아주 지고한 가치에 헌신하면서 민족이든 국가든 그 경계 너머에 그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 이를테면 바결과 영혼 결혼식을 했던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매국노 소리를 듣고 나라 팔아먹은 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일제강점기에 이건 지금 일본은 천황제가 문제구나. 이렇게 약소국을 막 쳐들어가고 이런 건 나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제국주의를 뛰어넘는 이거랑 라합이 좀 같이 연결되는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라합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아유 어떻게 우리
그 이 교수님 예. 라합에 대한 이 평에 대해서 예, 저는 적극 공감이고요. 거기에 대한 글도 몇 개도 썼습니다. 아, 예. 그 거룩한 전쟁 얘기가 주제였기 때문에 예. 그 거룩한 전쟁이 여리고 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역으로 지금 펼쳐 나간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런 위대한 우리의 과거에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후대의 눈으로 우리의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죠. 예. 그래서 해석.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실정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조상들로 듣기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다고. 그런 하는 얘기를 그 들었어요. 전성을 그걸 트래디션 전성을 받고 여기에다가 신학적인 고백과 상상력을 첨가해서 네. 다시 현대 자기 시대에 향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와 단절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상적인 그런 전쟁 모습이 아닌 그건 그렇죠. 전혀 새로운 말씀의 전쟁을 재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네. 그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전부 새롭게 해석하는 아니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다윗 왕조가 있었죠. 해석, 네, 예, 네. 솔로몬 왕조의 그 존재에는 입증은 안 되지만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에 대한 DTR 즉 신명기 사가의 해석이 그렇죠. 지금 그게 성경에 그렇기 나와 있는 때문에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 사건은 그렇죠. 여리고 사건의 그 거룩한 전쟁 이 교수님의 론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솔로몬에 대한 해석, 네. 그 다윗에 대한 해석, 그들이 행했던 네. 주변과의 전쟁 네. 이것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질성을 그게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원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걸 신명기 사가라고 하고 아. 그 베이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베이직. 여리고 성에 대한 거룩한 전쟁 예. 건은 예. 그 이후 전체를 전개하는 그렇죠. 그것에 굉장한 베이직이 된다, 기초가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예. 역시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자, 예. 우리 오 박사님. 우리 그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 정의 내리고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일단 그 맛보기로 예.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얘기 예.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아는 여리고 성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그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 여호와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베이직으로 보고 그걸 해석해야 돼요. 거룩한 예, 전쟁을 그거 좀- 한자로 하면 성전인데 예. 이 성전이 자주 쓰이는 것은 십자군 전쟁이나 야, 이스라엘의 그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과는 건 전혀 다른 총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 아주 맞습니다. 좋았고요. 네.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통하고 평화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까지를 우 박사님 정리했었어요. 신약 발제할 때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그렇죠. 맞는다. 네. 그거하고 딱 통하고 그게 정점이죠. 자, 우리 이 교수님 박수 받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지금 감사합니다.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 박사님, 네. 그 유튜브도 보세요. 아이고 보죠. 나 유튜브 자주 봐요. 팟빵만 듣는 게 아니고요. 팟빵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예, 그 유튜브에 요즘에 우리 동네 성서학당과 자매 관계에 있는 네. 우리 동네 청년학당이 올라왔는데 보셨나요? 네, 그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 청년학당은 유튜브가 기본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기 얼굴들이 나와도 괜찮아요. 네. 보기가 좋아요. 예, 우리는 그리고. 좀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얼굴이 안 돼? 우리 늙었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 목사님들이 아주 새로운 감각으로 신선한 언어로 이렇게 톡하니까 참 새바람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성서신학 책을. 성서신학 책을 읽고 간단한 코멘트하고 이런 형식이어서 뭐 간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듣기만 해도 책 한 권 읽은 효과가 생길 그게 수 목적이라 있습니다. 그러죠. 듣기만 해도 책 한 권 읽은 효과.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 우리보다 훨씬 웃겨요. 그러니까 젊고 아주 우리는 예, 신선한 꼬미님 한 명만 웃겨주는데.
젊은 감각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예. 우리 동네 청년 성서학당. 예. 네, 청년학당입니다. 우리 많이 동네 좀 청년학당. 청취해 청년. 주세요. 아, 우리 청년들을 그 고무시키고 네.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우리 동네 청년학당 화이팅! 많이 시청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싶은데 어떻게 누르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 새별이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팟빵이라고 누르고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에서 팟은 시옷 받침이에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구들이 뜰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팟빵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돋보기 있는 곳을 클릭하신 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치시면 마음껏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또 좋아요와 구독 수 기다리겠습니다.